부동산 경매는 대출이 낙찰가의 80% 나오나요? 대출 80%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도 여쭤보신 게 경매하는데 대출이 좀 걱정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출 걱정하세요? 돼요? 경매는 뭐 맹지라서 뭐 대출이 안 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물론 소득이 없으면 또 소득을 또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체 소득 인정 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없으면 다른 걸로 소득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배우자분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있다고 하면 배우자분이랑 공동 명의로 들어가시면 돼요. 일반 매매 같은 경우에는 잔금을 할 때 채무자를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명의자 따로 채무자 따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또는 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되면 계약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계약서 명의자 수정하면 되잖아. 그 부동산에 잘 얘기해가지고 이게 대출이 잘 안 돼서 단독 명의였는데 부부 공동 명의로 좀 수정 좀 하자. 그래가지고 대출 일으켜서 다시 잔금하면 되는데 경매는 이미 내가 썼잖아요. 단독 명의로 일단 입찰을 했어. 그러면 잔금 낼 때 채무자를 데리고 와서 이게 안 돼요. 어려워.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입찰을 준비하실 때 부부가 공동 명의로 입찰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은 웬만해서는 다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그래도 있긴 있죠. 안 되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안 되는 경우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시긴 해야죠. 일단 당연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가나 주택은 안 되죠. 근데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아가면 대출이 돼.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배당을 못 받아갈 것 같아. 그 은행 쪽에서 봤을 때, 이 임차인이 배당을 다 못 받아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대출이 제한이 되겠죠. 그죠? 뭐 그런 경우 있고 또는 이제 좀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유치권이 들어와가지고 유치권자가 실제로 거기를 실효 있게 점유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 그 신청서만 내고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현장을 가보거든요. 현장을 가보거나 아니면 경매 매각물권 명세서나 이걸 보고 유치권에 대한 흔적이 아예 없어. 그러면 대출이 나가는데 실제적으로 유치권자가 실효 있게 거기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어렵죠. 그리고 또 어려운 거는 지분 같은 거, 그다음에 법정지상권 같은 거 있죠. 특히 지분은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가 나왔는데 토지에 뭐 2분의 1만 나왔다. 그러면 대출이 또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대출이 뭐 20%에서 한 40% 정도는 그래도 또 돼. 또는 이 토지인데 토지 위에 그 법정지상권 있죠. 건물이 있어, 토지 위에. 그런데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때, 이럴 때도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보러 가셨을 때 농지 위에 혹시 건물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돼. 물론 그냥 뭐 컨테이너가 있어요. 아니면 농막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 토지를 보러 갔는데 위에 뭐가 있어요, 이거? 묘가 있죠. 묘가 있으면 또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묘도 법정지상권이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렵죠. 물론 토지를 봤을 때 묘가 거의 정중앙에 있죠. 이런 거 진짜 좀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묘가 끄트머리에 있는 경우 있죠. 끄트머리에 있는 경우는 또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아니면 감정가가 많이 높아. 감정가가 많이 높은 상태에서 수차례 떨어졌을 때 그때는 또 일부 또 되긴 해요.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만큼 낙찰가의 80%까지 받기는 좀 쉽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상가인데 상가도 지분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상가도 공동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또 대출이 안 돼. 그리고 상가인데 그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칸막이가 없는 상가 있죠. 201호, 202호, 203호 이렇게 있는데 201호부터 203호 중에 한 개 호실만 나오는 경우. 근데 그거를 통으로 다 터가지고 쓰는 데들 있잖아요. 그 생각보다 많죠, 그런 데들. 대출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괜히 입찰했는데 대출 안 나와봐. 환영하죠.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안 나오는 경우. 뭐 일부만 나오는 경우. 그럼 되게 좀 힘들어지니까. 이것도 상가는 되게 좋은데 성동동에 있는 상가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비싸요?
비싸, 그죠? 5억 8천 비싸죠? 근데 이게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1억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가격이 그만큼 또 떨어지면 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보시면, 이것도 집합 건물인데, 이렇게, 네, 통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데예요. 그런데 여기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한 개의 홀이 나온 거야. 그죠? 그러니까 B109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쭉 보시면, 이게 통으로 다 가면, 통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B109호, B121호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지금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으로 다 터져 있죠. 이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대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많고, 그 다음에 나오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낙찰받은 후에 칸막이를 치겠다. 원상 회복을 하겠다. 라는 조건부로는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거 뭐 믿어주겠어? 그러니까 거기 지점장님이랑 좀 어느 정도 친분이 있거나 해야지 그거를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거 2억에 받았다. 그거 하면 80%면 1억 6천 받아야 되잖아요. 1억 6천 정도면 지점장님 선에서는 뭐 승인 충분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야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 그렇게 해주진 않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경우 좀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대출 또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가나 주택에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을 때, 그 다음에 뭐 땅이 나왔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어. 근데 땅만 경매가 나왔어. 그럴 때. 그러니까 법정지상권하고 비슷한 분묘. 묘 있을 때 당연히 또 이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분이 나왔을 때도 대출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상가인데 중간에 호실별로 구분해 줄 수 있는 칸막이가 없을 때, 그럴 때도 대출이 어렵고. 또 어려운 경우 또 뭐 있을까요? 또 나는 이럴 때 좀 대출이 좀 어려울 것 같다. 위반 건축물을 낙찰받으면 대출이 나와요. 위반 건축물이요. 위반 건축물은 위반 행위가 클 때 좀 어려워요. 근데 웬만해서는 다 해줘요. 금융권도 금융권 나름대로 이런 시스템이 되게 부족한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위반 건축물만 아니면 대출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위반 건축물인데. 위반 건축물이면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입찰할 때 좀 망설이고 주저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입찰가를 낮췄어야 되잖아요. 위반 건축물이니까. 그러면 그게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게 중요한가요? 그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위반 건축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말씀 잘하셨으니까 위반 건축물일 때 대출이 안 나올 것 같다. 근데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쌍용동에 그 근린 주택이 나온 게 있거든요. 근데 상가 주택이에요. 얼핏 보면 좋아 보여. 근데 이런 것 이제 주의하셔야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근린 주택은 그냥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1층에 상가가 있고 뭐 2층, 3층, 4층 이렇게 주택이 있는 그런 형태. 또는 1층, 2층, 3층이 상가고 4층이 주택이고 어쨌거나 상가랑 주택이랑 혼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보시면 이 정도 상태면 괜찮지 않나요? 뭐 나름 괜찮죠? 네. 그럼 나름 신경도 쓴 거예요, 그래도. 자, 이게 1층에는 상가가 있고요. 2층, 3층에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개씩 다가구 주택이 있냐면 이게 일단 건축물 대장을 볼게요. 자,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4가구만 있어요. 4가구. 아니 이게 뭐 지금 2층, 3층 있는데 4가구야. 그러면은 지금 한 층에 43평인데 그러면 얼마나 크게 해놓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보시면 위반 건축물도 없죠. 위반 건축물이면 여기 노란 딱지가 붙거든요. 없죠. 그러면 이거 합법적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감정평가 하시는 분들이 잘 봐요. 이거를. 그래서 감정평가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층은 소매점이고요. 자, 2층, 3층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이 2가구씩인데 이게 실제로는 5가구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구가 아니라 총 10가구. 위반 행위가 크죠. 자, 그리고 4층은 무허가로 또 증축을 했어. 그래서 4층은 무허가로 증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소유주가 살고 계세요. 자, 그럼 이거 대출 나가요, 안 나가요?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큰 위반 건축물 안 나와요? 아니, 여기, 그러면 이 새마을고는 뭐 금융권 아니에요? 그죠? 나온다고, 이렇게. 위반 행위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나와. 왜? 이 담당자들은 이게 위반 건축물이 여기 노란 딱지가 안 붙어 있으면 상관을 안 해요, 이게.
그래서 나간다고요. 그러면 뭐 이런 2금융권만 그러냐? 2금융권만 그러지 않아요. 다 그래. 1금융권도 나가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된다? 그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도 위반 건축물 있는 것들을 여러 번 받아봤는데 안 됐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나요? 위반 건축물 대출 안 돼요, 뭐 이런.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아, 저도 뭐 유튜브 올리지만, 예, 뭐 주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안 되는 경우는 제가 제 경험상으로는, 예, 안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원상 회복하면 이행강제금 안 나오잖아요? 네. 원상회복. 이거 지금 총 4가구로, 10가구로 했잖아. 10가구도 아니지. 4층은 아예 무당 증축을 했으니까, 그러면 4가구를 11가구로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원상회복을 한다? 제 경험상 원상회복을 하신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그러니까 이행강제금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이게 적발이 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적발되면 이제부터 내야 돼. 2019년도를 전후로 해가지고 2019년도 전에는 이행강제금의 맥스가 있었어요. 5년 아니면 위반 행위가 커 그러면 10년 이게 맥스였어. 그것만 나오고 끝. 더 이상 부과가 안 됐어요. 2019년도 이후에는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매년 2회씩. 아, 죽을 때까지는 좀 그렇고 팔 때까지 아니 팔거나 아니면 이제 팔더라도 그 매수자가 또 인수를 해요. 그래서 팔더라도 위반 행위가 원상 회복이 안 되면 그때까지 계속 발생한다. 보시면 돼요.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반 면적이랑 건물에 대한 공시가가 있고 위반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곱해가지고 또 비율을 또 해가지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대략적으로만 하는 거지 좀 알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자, 어쨌건 대출 안 되는 경우 말씀드렸죠? 아예 안 되는 거는 대항력 있는 임차 있는 경우고 또 상가가 구분 안 되어 있는 거. 그래서 구분 안 되어 있는 것도 꾸역꾸역 할 수는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되어 있는 것도 정말 유치권이 너무 세게 들어온 거 아닌 이상은 세게 들어왔다는 거는 유치권자가 현장 갔더니 죽기 살기로 막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아니고 나서는 뭐 대출이 거의 되니까 대출은 뭐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이런 다가구 주택을 받는데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경우도 있죠. 그것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업자를 내면서 대출하면 되니까 그것도 뭐 내가 소득이 없어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사업자는 지금 수도권은 매매 사업자만 되는데 수도권 외 지역 있죠? 지방은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대출 다 돼. 네, 현재까지 다 되고 있으니까 그 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좀 젊은 측, 그러니까 한 50대까지는 50대 젊나? 한 50대까지는 좀 대출을 일으켜서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한 60대부터는 이제 대출을 점점 줄여가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왜냐면, 이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60대부터는 삶을 정리를 차근씩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일을 걸리면, 그러면 본인이 사는데 또 고통이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대출 없으면 스트레스도 없거든요. 아, 대출 없는데, 예를 들어서 좀 공실이 조금 생겼어. 이건 스트레스 안 생겨요. 근데 대출을 받았는데 공실이 일부 생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수입이 아예 안 들어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임대 수입이 조금 덜 들어오면 다른 일에서 벌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영상의 시청을 희망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